정봉주의 정치쇼. 안녕하세요. 70억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G20 정상회담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담도 북의 ICBM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요. 자, 하루 이틀이 지났지만 여전히 북의 ICBM은 세계적인 관심사입니다. 자칫 잘못해서 레드라인을 넘었다 라고 판단했을 경우에 어떠한 조치가 있을지도 모르는 오늘 아침 출근하는데 집사람이 묻더군요. 무서워 죽겠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 나는 거예요? 자, 우리 집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놀란 가슴을 정확하게 달래줄 수 있는 SBS 정봉주의 정치쇼 정치에 1도 모르는 분들 일주일이면 9단으로 만들어드립니다. 103.5MHz SBS 러브 FM. 돈 줘도 구속되지 않는 분들, 합법적으로 돈 주는 분들, 스폰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1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주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세 분의 변호사가 나오셨습니다. 자, 백제를 대표하는 양지열 변호사.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백제 양지열입니다. 자, 신라. 김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김태현 변호사. 자, 오늘 원래 고구려를 대표하는 변호사 이름이 있었죠? 뭐 있었죠? 구려 백성문. 예. 성문. 백성문. 잊어도 됩니다. 아니에요. 네. 이게 컨셉이에요. 네. 모르는 척하고 물어봐야지 더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백성문 변호사를 대신해서 이번에 고구려에서 미인계로 나왔어요. 그럼 구려 손정혜입니까? 좀 구려요. 네. 고구려 손정혜 변호사님 네,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자, 그런데 이번 주에 이번 주서부터 다음 주까지 2주 동안 중요한 우리 밥그릇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예. 소개해 주세요. 모의고사 청취율 조사. 청취율 조사. 예, 모의고사 청취율이 뭐예요? 그냥 자기가 공부 잘한다고 시험 얘기만 해. 시험 얘기만 하면 저 아직도 떨려요. 예. 문무일 총장을 낸 자랑스러운 고구려대. 진짜 고구려대나 거기도? 고려대예요. 고구려대가 고려대? 아니라. 심각한 말씀을 하세요. 이거 굉장히. 고려대. 예. 죄송합니다. 고구려대가 아닙니다. 예. 자, 청취율 조사 어떻게 하죠? 김태현 변호사님. 잘해야죠. 예. 아니, 질문이 어떻게 나와요? 연습을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해야, 잘 나와야 스폰서도 많이 붙고. 스폰서. 예. 잘 안 나오면 정치쇼를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협박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잘하셔야 돼요, 이거. 예. 자, 제가 이제 문제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요. 청취율 조사기관에서 전화가 갈 거예요. 전화 청취율. 면접 조사. 네. 자, 따르르 제가 그거 내가 효과음을 할게요. 네. 띵, 예. 띵, 예. 띵, 타크타크를 받아야죠. 여보세요? 예, 청취율 조사기관인데요. 예, 안녕하세요. 예,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네네네. 혹시 어제 라디오 들으셨어요? 그럼요. 여기서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어제 10분 이상 청취한 라디오 프로그램 있으세요? 당연히 있죠. 방송사 어디죠? SBS. 예, SBS요. 예. 예. 스무스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정확하게 스무스는 될것 같은데? SBS. 아니요, 안 돼. SBS. SBS. 유사 SBS 방송국 뭐. 나가면 안 됩니다. S본부 이런 거 안 돼요. 예. SBS. 쉽습니다. 예. 알파벳 2개면 돼요. 그럼 알파벳 세 프로그램, 개. 똑같은 오케이. 예. 프로그램 그럼 진행자 이름은 뭐죠? 정봉주.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 정봉주야지 뭐. 예. 봉도사. 틀린 예를 들면 안 돼요. 그만 기억나. 틀린 예를 들면 안 돼요. 내가 이명박 아바타입니까? 그 아바타 기억나죠? 그렇죠. 틀린 거 하면 안 돼. 정봉주. 네. 그럼 프로그램 이름은 뭐죠? 정치쇼. 정치쇼. 정봉주의 정치쇼. 자, 사장님 듣고 계시죠? 이분들 오늘 출연료 인상 곱하기 2 더블 쏜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SBS 정봉주 정치쇼. 요 세 단어입니다. 예, 예. 공부 이래서 공부를 잘했구나. 정말야. 오랜만에 예스복스 시험 보니까 떨려요. 예, 방송생활 참 4년 만에 참 이런 건 또 처음이네요, 제가. 예. 처음 해봤죠? 처음 해봤어요. 예, 좋아요. 이런 거 근데 서로 돕고 사는 거예요. 네, 그런 거죠, 뭐. 자, 부패한 공직자는 국가, 국민, 조직의 적이다. 법조계 문밀 검찰총장 지명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일단 그분이 지금 하셔야 될 일 자체가 예. 검찰 개혁의 어떤 선봉은 같이 맡으셔야 되죠. 이제 예. 법무부 장관이 새로 임명이 되실 거고 조국 민정수석이 있고 검찰 내부에서 맡을 검찰 수뇌부 총장으로 후보가 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검찰 개혁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었을 때 일성이 이런 식으로 답을 하신 거예요. 내부에 정말 검찰의 적이다. 예. 왜냐하면 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잖아요. 검찰을 개혁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검찰 내에서 반발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을 하실 겁니까? 라고 하셨을 때 단연코 이거는 우리에게도 적이다라는 식의 표현을 하신 거죠. 그만큼 강력하게 협조를 하겠다는 의지로 봐야죠. 그런데 자 문무일 그 부산 고검장이죠. 출신은 광주고 간단하게 어떤 사건을 주로 했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훌륭한 사건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유명해진 게 예전에 지존파 사건을 하셨다고 해요. 초임 검사 때. 예. 그러니까 지존파 사건이 직접 수사했다기보다는 그게 그냥 살인 사건이 아니라 교통사고로 묻힐 수 있는 거를 이거 이상한데? 그래가지고 살인 사건인 것 같은데 하고 수사를 다시 했다는 그때 거예요. 형사부에 있었네요. 형사부에 있을 때 남원에 계실 때. 근데 처음에 교통사고인 줄 알았다는 거 누구나 경찰에서 그렇게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다가 야 이상해. 야 교통사고인데 차도 별로 파손도 안 돼 있고 운전하는 사람이 신발을 안 신고 있네? 신발 안 신고 운전해서 교통사고 나는 사람이 어딨어? 이거 살인사건이야. 이렇게 수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때 그 교통사고로 죽었던 그 사람이 지존파 사건의 피해자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죽여서 교통사고를 그렇죠. 위장을 한 거죠, 위장해서 위장파들이. 추락사를 네. 한 사건이 교통사고로 네. 접수가 됐는데 이제 이 사람이 기본적인 성향이 굉장히 꼼꼼하다는 거죠. 철두철미하고 예. 그래서 살인의 단서를 잡고 추가 수사를 이제 넓혀가는데 그것이 어떤 그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사실 경찰이 그 교통사고로 올렸는데 다시 한번 교통사고를 다시 보는 거는 사실 꼼꼼한 성격이 아니면 어려운 부분이 의심이 많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좀 수사를 잘한다, 내부 예. 신망도 두텁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수사를 잘하니까 당대의 중요 사건들을 굉장히 경험한 전력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정권을 넘나들면서 뭐 예를 들면 변희안군 신정화 사건, 그리고 우리 뭐 직전을 따지면은 우리 성완종 사건, 뭐 이런 것들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예. 노무현 대통령 최측근 사건 이런 것들 이제 특수통으로 알려지면서 굵직굵직한 사건을 많이 해봤고 뭐 효성 비자금 사건이라든가 이런 어떤 대기업 수사, 부패 관련된 수사 이런 것들도 많이 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높은 경험, 전문성 이런 것들을 좀 높게 보지 않았나 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근데? 문무일 사실은 누가 검찰총장이 되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사실 저는 4명 올라온 중에 우리는 저는 예측하고 사실은 찍었거든요. 누구 찍으셨어요? 문무일 찍었어요. 아 진짜? 예. 저는 조희진 검사장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었는데 어찌됐든 강원 검찰 출신. 내부의 어떤 그 조직을 좀 결속시키고 반발을 좀 줄이는 인사를 해야겠다라는 그 문정부의 어떤 인사 코드도 읽히고 적절했다고 보입니다. 호남 출신이고 앞으로 또 검찰개혁 TF를 했다는 전력들이 예. 개혁의 이해도가 높다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중요시 됐던 것 같아요. 김태현 변호사님, 네. 인터셉트 당해서 주정까지 밀려날 뻔했어요. 나가려고 자, 그런데 네. 자, 이제 보통 지역 안배 이런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맞아요. 법무부 장관도 호남, 여기 광주고 출신이거든요, 문무일. 제가 잘 알아요, 개인적으로. 그렇겠죠. 예. BBK 기획입구 수사했던 네, 그렇죠. 분이거든요. 네. 그건 제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 네. 제가 입 벌리면 입 열면 열어 닫히는데 입 안 열고 있어요. 오늘 그거로다 그냥 한번 싫어요. 청취 크고 올라갔죠. 자, 그런데 네. 광주 호남 이게 좀 부담스럽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죠. 소병철 그 양반도 또 순천 아니야. 광주죠, 거기죠. 예. 그렇죠. 호남이죠. 조이지는 강원. 네. 그래서 저도 4명 중에 찍어놔서 저는 제일 먼저 데낀 분이 문무일 후보였어요. 그랬어요? 능력이 없다는 게 능력이야 뭐 당연히 총장하고도 남죠. 예. 총장은 법무부 장관 총리 돼도 되는데. 근데 그 부분이었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조희진 검사장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 워낙 원래 열심히 하세요. 최초 이런 거 좋아하시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이 여성. 인사 최초 여성 워낙 좋아하시니까 의정부 지검장이죠. 예, 뭐 조희진 검사장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 문무일 후보자는 당연한 게 아니라 호남이기 때문에 안 하지 않겠느냐라고 예. 했는데 제 오판이었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 법무부 장관이랑 검찰총장 같이 있는 지역에 놓은 게 예전에 천정배 장관, 김종빈 총장, 호남 라인, 예. 노무현 대통령 그 이후로 12년면 처음이거든요. 그 전에도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정기관장을 다 양쪽 갈라주니까요, 지역을. 그래서 제가 호남을 안 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했습니다, 대통령이. 예. 두 가지일 거예요. 뭐 문무일 후보자 능력이 있다, 그건 뭐 당연한 거고 정치적인 코드만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박상기 후보자가요, 만약에 검찰 출신이었으면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교수 출신입니다. 지역색이 얕을 수밖에 없어요. 검사들은 승진하면서 알게 모르게 지역 때문에 특혜도 받을 수도 있고 차별을 받을 수도 있고 역차별 받을 수도 있고 지역색이 씌워질 수밖에 없는데 교수는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박상기 후보자가 교수기 때문에 호남색이 옅어요. 그게 예.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를 흐르는 코드 호남을 중시하겠다. 왜?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들은 아는 겁니다. 과거 정권들을 봐왔죠. 집권 세력이 언제부터 힘이 빠지기 시작하느냐. 집권 세력이 분열입니다. YS는 JP가 나면서 어려워졌고요. DJ는 역시 JP가 나가서 DJP 연합이 깨지면서 어려워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호남이 떨어져 나가면서 어려워졌어요. MB 친박이랑 끝까지 화합이 안 되죠.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예. 호남은 확실하게 장악을 하고 잡고 가야 된다. 그래서 총리, 비서실장, 교육부 총리, 검찰총장까지 예. 주요 포스트에 호남 인사를 앉힘으로써 호남을 확실한 우군으로 가지고 가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어떤 틀을 볼 수 있는 인사다. 예.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삼국시대 삼변시대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영희님 김배한테 가해받으면 성적 팍팍 오를 것 같아요. 행복은 성적순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이분들 성적에 능한 사람이거든. 전격 꼴찌한 저도 여기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돈 워리 비봉주. 예, 5884. 증언할 거 있어요. 예. 오늘 안 나온 백성문 변호사. 예. 예, 막내 동생. 예. 저희 수제자. 아, 그래요? 다음 주에 과요? 그걸 뭐 과야지 마세요. 자랑이라고 그런 아니요, 거지. 이거 자랑하고 과하지 않고요. 전격 꼴찌해도요. 세상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자, 여기 모두 개그맨 분들인가요? 3변 너무 웃겨요. 크크크. 자, 8009님, 여성 변호사님, 장나라 목소리가 닮았어요. 귀여우세요. 여기 계신 분이 조금 더 나이가 위기 때문에요. 장나라가 손정혜 변호사님의 목소리를 닮았습니다. 아, 저기 아니에요? 잠깐. 제가 제 알기로 사랑해요. 손 네. 변호사님이 더 어려요? 아니, 오. 장난하시 몇 살이시죠? 그건 묻지 마세요. 제가 우리 그런 나이 따지지 예, 말고 그냥 그러면 귀여운 걸로. 제가 다 알아요. 예, 제가 다 아니까. 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자, 이명박 대통령 시절까지 잘 나가다가, 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살짝 외곽을 놀았어요. 그리고 특수통이라고 하는데 이제 두 개의 사건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 2008년, BBK 있고 예, 김경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양쪽 다 무혐의를 했어요. 네. 결과는 어찌 보면 정상이에요. 네. 그런데 그때 미처 짚지 못한 게 홍준표가 네. 홍준표 전 지금 현재 대표가 흔들던 그 편지의 진위 여부예요. 이게 네. 지금 국민의당 조작된 거 이상으로 조작이 된 거거든요. 자, 그걸 타치 안 한 거. 예. 두 번째 이번에 성완종 친박들 다 빼고 이완구 이완구 전 총리와 총리와 저 홍준표 현재 두 명만 자유한국당 기소한 대표만 거. 기소한 이거 거. 분석해 주세요. 첫 번째 BBK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지금의 이제 여기 친문무일파일 것 같기 때문에 저쪽에다 질문한 거예요. 얼마나 한번 비판적으로 보는지. 비판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래요? 아, 비판적까지 많았었거든요, 사실. 예, 근데 비판적인 의견도 많은데 사실 내용이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야권에서 예. 이명박 어떻게 보면 당시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김경준 씨를 일부러 기획입구를 시켰다라는 예. 부분을 수사를 하라고 맡긴 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종결을 해버렸냐면 내사를 해보니까 접촉을 한 건 맞는데 일부러 김경준 씨를 불러온 게 민주당 측이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끝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 당시 수사를 맡았던 거는 이명박 당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이후였거든요. 원래 정권의 비위를 맞추려면 그거를 야당을 쳤어야 되는데. 야당을 쳤어야죠. 아하. 이게 이명박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낸 거다라는 식으로 해서 뭐 야당 의원들을 구속을 시킨다거나 수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수사를 들어가질 않았어요. 내사 종결이라고 해서 아예 정식 수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건 수사할 가치가 없습니다 하고 털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쪽으로는 안 갔다. 안 왔던 거죠. 그러니 제가 어떻게 비판합니까? 정치검찰이 아니었다는 얘기인데. 그래요? 예. 다만 이런 건 있죠. 그때 김경주 씨가 최근에 한 얘기 중에는 예. 내가 그때 그런 얘기했다. 민주동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박근혜 캠프에서 예.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한번 찾아봐야 되고. 근데 그렇게까지 네. 얘기를 하면 어떤 얘기냐면 지금 그거를 현직 대통령이 당선이 된 이후에 나에게 내려온 수사 지휘는 민주당 측을 공격하라는 거지만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 측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쪽까지 파고들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 그것까지 기대하기 너무 심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손정혜 변호사의 비판에 또 비판적인 게 예. 그때 당시에 김경준 씨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양쪽에 줄을 대놓고 줄을 저울질하면서 장난을 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트윗에 날린 것과 그때 당시 상황과 많이 틀려요. 그러면 예. 우리가 사실 문무일 검사장이 오면서 그럼 BBK 다시 수사 가능하냐, 다시 예. 들여다볼 가치가 있느냐,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직 아무도 묻지 않았고 네. 김경주 씨가 트윗에 날린 건 이거거든요. BBK를 수사했던 당사자가 오면 BBK 재수사 불가능하다. 이건 자기가 단정을 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때 당시에 문무일 그 검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지 않았던 분이지 그게 김경준 씨를 억압하거나 김경준 씨를 양지열청 불리하게 가진 않았다는 거기 때문에 BBK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 여지가 있다면 가능성이 저는 올라갔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건 이렇게 봐요. 저는 BBK 사건을 재수사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과연 과거 정권의 적폐의 일부라고 하면 재수사를 할 것이고 그렇죠. 그냥 뭐 개인 한두 명의 비리라고 하면 당연히 끝나는 거고. 끝나는 거고. 그러면 그걸 제가 그거 갖고 감옥 갔다 와서 반드시 재수해야 된다. 이러면 얼마나 웅졸한 사람이 되겠어요. 제가 그래서 가능성이 그게 예. 없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 이분이 그래서 검찰총장을 맡았다고. 정권의 적폐다라고 하면 될 거고. 그렇죠. 아니면 안 하면 그만이고. 증거가 새로운 게 있으면 나오면. 근데 그거 어떡하지? 증거가 새로운 걸 찾았는데. 있어요? 라고 누군가가 주장하면. 깜짝 안 놀랐잖아요. 낚였어. 깜짝 놀랐잖아요. 증거가 새롭게 나오면 하는 거죠.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예. 그 네. 특검은 혹시 손정혜 변호사가. 아니, 저는 수사 이런 거 잘 못합니다. 저는 못할 것 같은데. 전 몰라요. BBK 내용 예. BBK 내용 모르는데 예. 공소시효 문제가 있어서. 예. 그러니까 BBK 자체의 문제는 아마 그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서울시장하고 막 이럴 때니까 이제 아마 2000년 초반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죠. 공소시효 끝났죠. 공소시효 다 지났죠. 예. 예. 그리고 기획입국도 그 당시에 이제 무슨 죄로 이제 할지 모르겠으나 그것도 사실 이미 10년 다 넘었잖아요. 그럼 그래서 기획공소시효 그거는- 끝나서 그건 묻혔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하게 되면 관련 특별법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특별법 만들 소급을 아니 거예요. 일단 사면 복권을 시켜드려야 될 거예요. 뭐 그거는 뭐 아니 근데 이제 독일에 되게 계신 재심하나요? 이런 거예요. 재심까지 아니, 가는 이런 걸로? 게 아니고 뭐냐면 그때 전혀 다루지 않았던 증거가 나오면 공소시효가 새로 시작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그게 이제 확정 판결 받은 거면 예.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예를 들어 재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김경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죠? 예. 확정해서 13년을 지금 복역을 모르겠잖아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10년? 그러면 10년, 뭐 예. 재심을 할 수는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성완종 거도 살짝 타치라고 넘어가죠. 성완종 리스트를 얘기를 해야 되네 진짜. 본인이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이한구 전 총리하고 두 사람만 기소를 하는 바람에 예. 아니 왜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친박계 의원들은 넘어갔느냐.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예, 넘어갔잖아요. 그건 요 김태현 변호사 얘기하면 안 될까요? 예, 그러세요. 근데요. 오늘 뭐 그 전세 내고 오셨어요? 저는 문무일 총장 후보자 했던 얘기 이해 가요. 난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왜냐면 당시에 메모 하나 달랑 있어요. 그리고 쓴 사람은 불기에 계게 됐잖아요. 예. 그럼 메모의 신빙성을 입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하.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 문무일 당시에 이제 후보자 그 팀장, 당시 팀장이 되게 힘들었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웃긴 게 이게 청문회 때가 뭐 양쪽에서 공격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 지금 민주당 쪽은 야, 너 그 당시에 친박 안 잡고 뭐 했어? 김기춘 얼마? 거기 뭐 홍문종 얼마? 홍문이 아니야. 허태열 얼마?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허태열 전 부산시장.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서병수였나? 하여튼 제가 죄송합니다.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친박 의원들 거기 메모 친박 있었는데 의원들이 있었다 이렇게만 해요. 왜 그것도 못하고 말이야 당신 뭐 한 거야라고 할 거고 또 지금의 야당은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전 총리 이완구 지금 대표 홍준표 야 네가 수사해가지고 기소인데 둘 다 무죄 나왔잖아 항소심에서 예. 사실관계로 무죄로 밝혀진 거 아니야 없는 걸로 당신 수사 그때 일부러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양쪽에서 이제 협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예. 그런데 저는 이걸 가지고 문무일 당시에 안 된다? 지금 총장 후보자에게 수사 잘못했다 정치적 의도가 정치 있었다는 검찰이다. 거는 무리다. 무리다. 그거. 그 당시에서 메모 한 장이 달랐는데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했죠 뭐. 아니 근데 지금 그거를 중요한 거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 유사와 뭐. 관련해서 정부 봉도사께서 짚어주셔야 될 반드시 필요한 거는 그러면 현재 이제 당대표 이제 막 됐는데 홍준표 예. 신임 당대표 지금 대법원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될 거냐. 근데 홍준표 당대표의 문제는 예. 검찰 손을 떠난 문제라고. 떠난 그러지. 문제죠. 근데 이제 예. 대법원 확정 판결만 남은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럼 후문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검사가 지금 나와가지고 뭐 항소심 잘못됐습니다. 그때 뭐 당시에 이렇게 하겠어요? 그건 힘들죠. 그때 당시 2심 무죄가 나왔을 때 문무일 당시 수사 그 총책임자예요. 네. 그때
너무나 이 부분에 법원의 논리가 문제가 있어서 입장 표명을 하려고 그러다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후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거를 정확히 보도 자료까지 준비를 하셨다가 본인이 알고 있기는 대법원의 기존의 판례와는 너무나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걸 뒤집힐 밝히려고 가능성이 했다가 있다. 대법원을 믿고 넘겼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문무일 총장 얘기는 그래서 여기까지는 중간 평가가 일단은 정치 검찰 쪽은 아니다.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쪽으로 잠정 정리를 하고 안종범 수첩으로 넘어가죠. 뭔 일이 발생된 거예요? 수첩이 굉장히 중요한 물증의 가치가 있다. 그동안 이제 평가되어 왔는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이제 재판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증거 능력은 인정이 되는데 간접 증거로 간접 사실로만 인정할 수 있다라고 정의가 지금 되고 있어요. 이게 어떤 그 얘기냐면 직접 증거로서만이 있어야지만 사실은 뇌물이나 부정한 청탁이나 이런 존재를 입증하기 굉장히 수월한 것인데 이게 단순한 간접 정황 정도로만 평가됐을 때는 이 뇌물죄의 핵심적인 부분, 부정한 청탁, 뇌물의 대가성 이거를 검찰이 입증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원래 이 그 전문 증거라고 해서 이 쓴 거 있잖아요. 남의 얘기를 물어서 쓴 메모지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을 그 대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사실은 인정을 해줘야 증거 능력이 확실히 부여돼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될 수 없다 보니까 법원은 그냥 증거 능력은 인정하되 간접 증거로만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넘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그 삼성 재판이나 박근혜 대통령 그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흥미진진합니다. 흥미진진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해주라고 그러니까 모셨더니 흥미진진합니다. 네. 일단은 이 검찰 입장에서는 예. 쉽지 않은 게임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유무죄에 대해서 치열하게 다툼이 있다라고 보시는 유무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까지는 중요한 증거라고 봤으면은 유죄로 갔을 터인데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제는 중립지대 딱 놓였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직접 사실과 간접 사실은 굉장히 법률적으로 다른 사실, 그 다른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증거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지 않는 구조로 지금 재판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2부에서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채널 고정! 정봉재 정치쇼 2부 들어가겠습니다. 세 분의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변호사. 변호사 삼국시대. 재밌어, 이거. 이름을 내가 만들면 재밌어. 예. 근데 이분들 이름이 다 어디 갔어, 금방? 우리 이름도 누구 모르시는 이름이요? 거예요? 그냥 신라 백제 고구려라고 부르세요. 신라백제 고구려? 고구려? 예. 양지열 변호사님, 김태현 변호사님, 손정혜 변호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 나라를 대표하는 일을 제가 그걸 다 기억하고 있으면 변호사하고 있죠. 근데 왜 그렇게 기억력이 안 좋지? 술 많이 드셔서 그래요. 술 안 먹어요. 술 먹으면 해마가 줄어든다고 기사가 나와요. 그래요? 해마가 뭔지 모르니까 걱정 안 해. 자, 안종범 전 수석 얘기하다가 말았죠. 사실 이게 뇌물죄를 입증하려면 이 대가관계랑 청탁을 입증해야 그렇죠. 되는데 만약에 청탁이 있었다면 박 전 대통령이랑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증인이 없습니다.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가장 중요한 증거로 떠오른 게 수첩의 기재 내용. 여기에 삼성 관련 현안이 적혀 있고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고 그러면 이것이 대가관계나 청탁이었던 묵시적 청탁 적어도 이것까지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검찰 측의 주장이고 삼성은 이 수첩은 직접 증거로 쓸 수 없다. 혹시 안종범 수석에게 증인 나왔을 때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끼워 넣어줄 수 있는 구조 아니냐. 나중에 거기에 덧붙여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얼마든지 조작 가능성이 있다. 근데 안종범 수석은 그거는 부인했어요. 그 더 이상 끼워 넣거나 박 전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은 것을 자기가 임의로 조작한 건 전혀 없다. 내가 그때 들었던 걸 그대로 기재한 게 맞고 박 전 대통령이 말이 너무 빨라서 내가 그거를 받아 적는데도 시간이 부족해서 뭔가 내가 그것을 내 생각을 입힌 적은 없다. 이거는 또 사실은 그 검찰 측에는 유리한 증언인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고려해서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다른 어떤 유력한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느냐. 이게 이제 유무죄 판단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쟁점. 근데 안종범 전 수석의 증언을 제가 하나 더 붙였는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요 박 전 대통령이 저한테 삼성 국민연금 움직여서 삼성 합병 도와줘라고 말한 적은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왜냐하면 그 수첩이 문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첩이 예를 들어서 대본처럼 박 땡땡
이재용이 부탁하니 국민연금에 전화해서 신경 써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완전한 문장으로 예. 이재용이 이렇게 얘기해서 박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 이렇게 썼으면은 있을 텐데 뭐 말이 좀 될 텐데 이게 단어의 나열이란 말이에요, 사실. 핵심 키워드. 그러니까 그 연결고리가 완벽한 문장으로 되지 않으니 예. 특검이 보는 시각에서는 야 이런 국민연금 이런 단어 있으면 국민연금 단어가 있으니까 야 국민연금 단어 있으면 그거 국민연금 움직여서 하라는 소리 아니야라고 얘기를 할 건데 변호인 측에서 보면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 아니냐? 거기 어디 국민연금의 합병 움직이라고 지시하라고 돼 있니? 국민연금 단어만 있잖아. 그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금 국민연금이 어디 찬성할 거니까 할게 온 경제신문을 도배하고 이슈니까 충분히 그렇게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리까리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 원칙이 아리까리하면 피고인이 이익을 하게 돼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증거 판단 이런 쪽에서 삼성 측이 조금 유리한 입장을 가진 거죠. 예, 양조 변호사님.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자, 이 재판 이 과정만 보면 너무 맞아요. 네. 그리고 안종범 수석한테, 이재용 부회장은 안종범 수석의 수첩이 증거 능력이 없다. 그런데 이제 어제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뭐라냐면 추가로 당신이 내용을 넣었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말이 너무 빨라서 내 생각을 넣을 수 없다 하면서 이 증거를 안종범 전 수석이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질문이에요, 이게. 예. 문제는 뭐냐면, 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들으면 양측의 주장이 다 맞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거 78억 줬어? 우리 일반인들이 7,800만 원 이거 줘봐. 예. 그걸 이렇게 재판해갖고 니가 다 무죄 줄 거야?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이러면은 5년, 10년을 때리면서,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재판이야라고 이렇게 항의성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글자 그대로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얘기를 또 할 수밖에 그런 없는 얘기 듣기 상황이 싫어요. 감옥에 가면 벽에 거고. 다 써 있어요. 듣기 싫어요, 그런 거. 이게 공식처럼 모든 거를 하나를 다 커다란 어떤 증거가 커다란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바라볼 때는 이게 좀 다른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될 텐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김태현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모든 어떤 법리를 갖다가 그래서 수학 공식처럼 다 맞추는 거예요. 그럼 이 수학 공식이 들어맞냐 안 들어맞냐로 들어가다 보니까 더 큰 사건일수록 더 엄격하게 따지다 보니까 이게 국민들의 바라보는 시간이 달라요. 말씀하신 것처럼 78억은 실제로 건너갔고 예. 계약서는 왜 200억이, 건너간지도 모르고. 200억이 넘어가게 건너가 주기로 했었고 예. 받은 거는 딱 최순실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따져서 그럼 왜 건너갔는지를 입증을 해라고 들어가면 증거가 당연히 없죠. 뇌물인데. 그럼 두 사람밖에 지금도 문제가 된 게 왜 증거 능력을 없다고 했냐면 그 두 사람이 25일 날 만나는 자리에는 안종범 수석이 들어가질 않았고 전 수석이 들어가질 않았고 27일 날 두 사람 독대 끝난 다음에 박 전 대통령 얘기를 전해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쓴 거니까 그 내용을 그 단어만 가지고는 우리 인정할 수 없다라고 봐버린 거예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그게 국민 감정에 안 맞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고 결국에는 이거 근데 수천만 낳고 따지는 건 아니고요. 말씀하신 그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70억으로 왜 건너갔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안종범 전 수석이 어쨌든 국민연금과 관련된 부분들에 행동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다 같이 엮어야죠. 이 수천만 갖고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결정적 증거에서 간접적 증거로 자리가 좀 떨어졌죠. 예. 스모킹 건이라 격화됐다. 그랬는데 스모킹 건이라 그랬는데 연기만 올라가고 총알이 안 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래도 중요한 사실관계는 이미 법원이 판단 나온 게 있어요. 국민연금 이사장, 문영표, 직권남용. 그거는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실제로 그 윗단계는 아직 입증이 안 된 건데 국민연금이 삼성의 합병과 관련해서 직권남용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지금 1심 판결은 나와 있어요. 1심 판결 나오면서 그래도 이것은 삼성과의 연관성은 따지지 않았다. 이렇게 그 부분은 이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다른 그 삼성 사건에서 이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 우리가 봐봐요. 왜 그 삼성과 연결이 없는데 국민연금에서 직권남용을 했을까? 국민연금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예. 그러니까 지금 심증은 많아요. 근데 이제 물증을 찾아서 법원이 유죄까지 갈 수 있느냐. 그 싸움을 지금 법정 공방을 하고 있는 건데 치열하다. 결론이 나지 않은 겁니다. 무죄가 날지 유죄가 날지는 어느 누구도 지금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상황을 우리끼리 어디 식사나 하면서 소주 한잔 하면서 얘기를 들으면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손정혜 변호사가 백성문 변호사보다 낫네?
근데 어디선가 백성문 변호사가 듣고 있어. 아, 둘이 약간의 관점은 틀린데, 예리하시네요. 아, 백성문 변호사 듣고 계십니까? 지금 뭐 수염 밀고 나와야 됩니다. 예. 예, 제가 정확한 판단했죠. 아, 훌륭하십니다. 송도사님. 역시 뭐 75분의 1. 예. 그러면, 예. 자, 이제 예. 추적을 해갖고 들어가죠. 예. 저를 또 시험 되고 이게- 계시나요? 아니, 이게 어쨌든, 예. 증거 능력이 격화됐잖아. 예. 증거의 가치가. 예. 삼성 재판은 예. 일단 8월 27일까지는 끌고 갈 거 아니에요. 8월 27일까지는 끌고 갔고 제가 봤을 때는 이재용- 저번에 말씀드린 보석 일단 석방하고 그 다음에 더 심리한 다음에 저기 박통 재판이랑 박근혜 대통령 박전 대통령 아니 전자 빼면 또 혼나니까 예, 박전 박전 대통령 대통령 10월 17일까지 구속 예. 기간이니까 그때까지 그때 결론이 날 맞출 것이다. 거고. 어떻게 될까요? 너무 항상 아니 뭐 근데 뭐 사람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예. 저기 뭐 제가 방송하는 거 들으신 청취자분들은 뭐 다 아셨겠지만 저는 뇌물에 대해서 무죄 나올 거라고 수사 단계부터 얘기를 해왔어요. 무죄 나올 거예요. 무죄를 저는 봐요.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실이 뭔지 전 몰라요. 예. 제가 어떻게 합니까? 신도 아니고 내가 무슨 뭐 삼성 사장도 아니고 모릅니다. 저는 몰라요. 저 어떻게 알겠어요? 진실은 모르겠으나 법리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동안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 변호인들의 진술들, 또 휴민트의 취재 결과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일심은 모르겠으나 최종적으로는 저는 무죄가 나올 거라고 봐요. 예. 이재용 부회장은.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아마 직권남용 쪽으로 갈 거예요. 직권남용까지 무죄는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갈 건데 근데 재미있는 것들, 이 국민 감정에 막 불타올 수도 있잖아요. 예.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보수 정치권에 계신 인사들하고 또 저녁을 먹었습니다. 먹었어요. 근데 친박은 아닙니다. 얼마짜리 먹었어요? 제가 안 내가지고. 아니, 제가 안 내도 그건 네. 김영란법 걸려요. 3만 원 넘어가. 아니요, 얼마짜리 언론인 먹었어요? 아닌데? 저는. 아니요. 예. 추적하면 다 걸려요. 근데 뭐, 맛있는 거 방송인 먹었어요. 아니에요. 먹었는데. 얼마짜리? 29,000원. 29,999원?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제 얘기가 나온 예. 거예요. 제가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저보고. 거기 이제 그 자리에 제가 유일한 변호사였으니까. 무죄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어허. 반응이 큰일 났네. 왜요? 그게 무죄 나오면 좋죠. 그러니까 물론 일부의 인사들이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것 같죠. 야, 박 전 대통령이 뇌물 무죄 나오기를 온 보수 정치인들이 기다릴 것 같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정치공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이 무죄가 됐어요. 예. 그러면 또 국민들의 감정 불타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 범서 댓글에도 막 또 제2의 촛불 얘기 나오는데 오호. 그러면 모든 화살을 또 뭔가 재건해 보려고 보수 세력을 또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 완전히 박 전 대통령이라는 과거와 단절을 하고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데 예. 그리고 싹을 자르고 태어나야 되는데 거기 또 무죄가 나오면 예. 또 발목에 붙잡혀서 그냥 또 끌려 들어간다. 그러니까 큰일 났네 이런 반응들 나오더라고요. 참 야박하다. 근데 그 김태현 변호사 전화 위치 추적했고 어느 음식점인지 찾아서 그 3명이 누군지 찾아야겠다. 3명이라고 했어요? 3명. 예, 3명이라 그랬어요. 3명이었네? 예, 전화 위치 추적하면 음식점 어디든지 나오거든요. 그러신데요? 자, 양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어떤 걸요? 뇌물죄 부분요? 뇌물죄. 아니, 객관적으로 변호사분들께서 보여주셔야지. 네. 판단해 주셔야지 보는 사람들이 나는 그분이 유죄 나오고 싶어? 이건 그냥 자기 원하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원하는 사항이 예. 반영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유죄 쪽으로 가요. 왜냐면 현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이 여러 가지 국민연금이 증거들도 동원했던 부분도 있고 직권 남용만 가지고 강요라고 받기에는 줬던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받은 것도 너무 많고 그리고 아니 어떤 사람이 진짜 미쳤지만 현금을 그렇게 많이 쏩니까? 극단적으로 아무리 삼성이 돈이 많다 그래도 기업이잖아요.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잖아요. 예. 그 기본적으로 영리가 있었으니까 썼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아직도. 그리고 아직 멀었다. 그리고 재판부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날 그 자리에서 그런 식의 대화가 있었다는 정도의 증거는 쓸 수가 있다. 예. 이것만 가지고 아까 김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엘리어트란 말이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 판결문에 엘리어트 때문에 합병을 도와주라고 했다라는 걸 쓸 수는 없지만 엘리어트 얘기를 했다는 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엘리어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다른 얘기. 엘리어트가 뭐 엘리트예요? 아니잖아요. 그 삼성이 지금 엘리어트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입장입니다. 하나를 제가 한 2개를만 3가지만 더 붙여드리면 뭐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예. 제가 자꾸 이제 무죄 나올 것 같다는 얘기하는 부분이 아까 이제 부정한 청탁 그 수첩만 있지 두 사람의 대화를 본 적이 없다는 거 하나. 예. 그 다음에 대가 관계에 있어서 당시의 모든 시장 분위기들이 야 국민연금 이거 삼성 국민연금 지금 찬성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주진영 당시 하나투자증권 사장 빼놓고 예. 대부분의 언론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야 이건 무조건 찬성해야 되는 거야라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 예, 보수 언론 쪽에서. 근데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랑 좀 많이 그랬어요, 사실은. 예. 그런 건 있었다는 건 맞는 얘기고. 그리고 독일로 보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공모 관계를 입증하기 너무 작아요. 옷값을 내줬으니까 70억 받은 게 전부 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볼 거야. 라는 논리가 너무 궁색하다는 거죠. 그래서 변호인들 입장에서 보면 치고 들어갈 게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특검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점. 구속영장. 근데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예. 사실은 그 전직 대통령 그리고 삼성의 이재용 구속영장 발부할 때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근거는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근거를 가지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점에서 또 기본적인 입증은 하고 특검이 기소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거죠. 일단 구속영장 발부하면 이것은 뭐 유죄다라고는 하지 않지만 어쨌든 6분 응선, 7분 응선. 구속 사유를 소명할 만큼의 범죄 사실을 소명했다는 점은 지금은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소명의 정도가 형사재판에서 입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특검이 잘해야 되는 거고 예. 그 가운데를 딱 끊는 게 변호인들이 무적 변호인들 그걸 끊어버리면 그냥 뭐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뭐 팽팽하게 대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기록을 열어보지 않는 상황에서는 예측은 어렵지만 어찌됐든 손 쉬운 변호사님 싸움은 보시기에. 아니다. 저는 사실은 1심에서 유죄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1심에서? 우리가 사실 판결이고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증거 가치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중에 그래도 그 당시의 경험칙 예. 사회 통념 이런 게 있거든요. 사실은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어트, 그러니까 직접적인 청탁을 검찰에서 입증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묵시적인 의사합치, 묵시적인 청탁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런 단어가 튀어나와야 되는 거냐? 그 현안에 대해서 적어도 묵시적인 의사교류는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 법원의 아주 중요한 그 자료로 삼지 않을까. 손정혜 변호사님 말씀하시는데 왜 자꾸 백성문 변호사가 떠오르시죠? 아니 손 변호사님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십니다. 왜요? 네? 아니, 말투가 두 분이 예. 조곤조곤하고 그쪽은 왁왁거리는데 예. 느낌이 비슷하다 이런 얘기예요. 저희 같은 내심에- 사무실인 거 아시죠? 아, 그래요? 옆방에 있어서 그렇죠. 닮아가요. 느낌이 비슷해요. 촉이 확실히 예. 대단하죠. 자, 뭔가 이제 권력 구조에 변동이 생길 것 샵 같습니다.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이럴 땐 다른 거로 치고 나가야 돼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여러분들의 문자는 변호사도 춤추게 한다. 하루라도 문자를 보내지 않으면 손에 가시가 돋는다. 이정민님, 양지열 변호사님 얼마 전에 딸이랑 중식당에서 같이 밥 먹는 거 봤어요. 딸 바보 표정을 봤네요. 평소와 다른 모습 좋아요. 자, 중식당이라고 표현했으면 이미 여기는 가격대가 좀 있는데요. 중국집에서 봤어요 하면 우리 동네 중국집이었고. 이제 그런 거. 근데 진짜 딱 걸렸죠. 진짜 바보 같은 표정이었어요. 근데 예, 제가 딱 걸렸죠. 완전 바보 중식당, 됐는데. 고급 식당이었죠. 아니 백화점 식당 가요. 그럼 고급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자, 9944님, 김변의 시원한 목소리, 양변의 차분한 목소리, 손변의 조곤조곤한 목소리, 최고의 하모니입니다. 백성문 변호사는 어디 갔냐고. 왜 이렇게 찾으세요, 근데? 아니요. 우리 백성문 변호사 또 갈갈하고 좋잖아요, 네. 성격도. 자, 그런데, 박성엽. 네? 박성엽. 성형 프로자. 조윤선 전 장관 박성윤인가요? 남편. 예? 아 변호사 예. 말씀. 아, 조 장관 전 예, 조 조윤선 장관의 남편이라는 거죠? 남편. 조윤선 장관. 예. 최후 변론이 네. 좀 인상적이었어요. 아니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예, 많이 울었다고. 많이 울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대학 때부터 친했던 사이였고 예. 그때부터 캠퍼스 커플이 돼서 먼저 이제 박 변호사가 사법시험 붙어서 박성엽 변호사가 예. 조윤선 장관 네. 고등학교 시절에 과외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 이제 지도를 해줘서 둘 다 법조계 커플이 예. 됐다라고 해서 개인사를 늘어놓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래서 예. 뭐 울컥이고 눈물을 보였다고 하는데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 왜 피해자들에 대한 생각은 얘기를 안 했는지 오히려 저는 그게 좀 만 명에 달하는 예. 그 배고픈 문화예술이. 그거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두 사람은 뭐 얼마만큼의 형벌이 떨어지건 간에 앞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이럴 일은 없는 분들의 최소한. 근데 그 블랙리스트 때문에 가난한 예술인들은 정말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극단적으로. 그리고 하급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공직에서 밀려나면 조윤선 장관은 어찌됐든 나와서도 변호사 할 수 있어요. 예. 그냥 일반 공무원분들은 거기서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정말로 진짜 목구멍이 포도청인 분들의 어려움에 관해서는 왜 눈물을 보이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오히려 법원에서 봤었을 때 더
어떻게 보면은 선처의 가능성이 예. 높아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봤던 지금 하려고 하는 질문은요. 그게 예. 아니고. 왜 사람을 자꾸 너무 나갔다? 너무 바보를 나갔어요. 만드세요? 자기 소신을 얘기했잖아. 얼마나 좋은 기회였었어요. 그럼요. 근데 거기서 아니 왜냐면 중식당 목격담 이후로 제가 멘붕이어가지고 왜 멘붕이 왔을까요? 여자랑 밥 먹는 거 누가 본 거 아니고 이런 거 멘붕 온 거 아니에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거 허위사실 유포예요. 아니, 뭐, 걱정 말고 그냥 예. 딸이랑 뭐 밥 먹는 거 자, 보면 어떻다고. 그런데 뭐라 하냐면 예. 박성현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진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는 검찰의 얘기가 이제는 좀 이해가 갑니다. 그 똑같은 워딩은 아닌데 진실과 사실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럼 이게 뭔 얘기야 이게 이해를 못 하거든요. 머리가 그분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따라갈 수가 없네요. 근데 이런 거죠. 아니 제가 예. 왜 그러냐면 과거에 무슨 예. 이제 그 여야가 이렇게 부딪힐 때 검찰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12가지 9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밝혀라. 너네가 이게 정말 죄가 없다고 한다면 그분이 죄가 없다고 한다면 밝혀라 했더니 검찰부터 이렇게 답해요. 그러니까, 검찰은 의혹을 해소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거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 정말 예예요 이거. 예를 들어서 아까 삼성 뇌물 사건으로 돌아가면 제가 진실은 뭐 알 수가 없으나 무죄가 나올 거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진실 예예요. 진실은 뇌물이라고 합시다. 가정 진실은 뇌물이라고 예. 봐요. 야 대통령님 국민연금 움직여 주십시오. 예. 독일로 돈을 보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재용도 알고 예. 박근혜 대통령도 예. 아는가 뇌물인지. 자 K재단에 얼마 순실이라고 있어 유라한테 말을 사줘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합시다. 예. 이게 진실이라고 커요 가정. 근데 지금 드러난 증거를 보니까 수첩도 뭐 그냥 단어밖에 없고 당시에 분위기는 막 국민연금 해줘야 된다 그렇고 뭐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관계를 옷감 내준 거밖에 없고 지금 드러난 증거로 입증이 안 돼. 그쵸? 예. 진실은 모르겠으나 사실로만 판단하면 무죄다. 이거라 예를 증거에 들면. 근거한 사실관계로 그렇죠. 보면 무죄다. 아니 재판이 뭐 판사가 있는 기록 보고하는 거지 무슨 예. 신도 아니고 마이너리티 리포트 탐크루즈도 아니고 뭐다 파헤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박정엽 변호사도 지금 나와 있는 이 사실관계 판단으로만 봐달라. 이런 것들. 그런 얘기 아닐까요? 근데 뭐 그걸 떠나서 진실은 뭐 신만이 알 수 있죠. 뭐 재판정이 어떻게 하나요. 사실은 진실이라는 단어는 그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 박성엽 변호사를 제가 비판하거나 비난할 수는 없는데 부적절한 건 지적하고 싶어요. 이거는 변호사가 변론을 해야 되는데 법정에서 가족에 대한 탄원서를 쓴 거예요. 이게 지금 변론이 아니죠.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는 변호사가 변론하는데 들어갈 수 없는 그냥 표현입니다. 개인적으로 편지를 써야지. 그쵸.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이제 뭐 남편이라는 특수한 지위가 있으니까 예. 재판부도 허용을 했던 것 같고 듣는 입장에서는 비판하기는 어려운데 통상적인 법정에서는 근데 변호사가 뭐 피고인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눈물이나 뭐 가족 이런 걸 구구절절 얘기하는 거는 이례적이다라는 점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감성에 호소하는 게 간혹 현실에서 잘 그 움직이기도 합니다. 사실 사람인지라 예. 재판부도 사람인지라 남편이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 그런데 근데 저는 저는 중간에 저도 한마디 살짝 하면 예. 제가 최후 진술할 때 우리 변호사가 울었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어느 냉정한 변호사가 뭐라 하냐면 그러니까 유죄 받은 겁니다. 재판장을 울려야지 왜 변호사를 울립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제도 정말 감정이 호소하려면 재판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썸 타는 거 끝난 거예요, 그냥. 썸만 탄 게 아니라 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보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 변호인은 예. 뭐라 하냐면 80 노인네가 가슴에 스텐트를 받고 지금 80대 수명이 2, 3년밖에 안 남았는데 1년 징역 살면 뭐하냐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성렬 전 교육문화수석 차은택 씨 외삼촌이었죠. 아무 인연도 없는데 갑자기 청와대에 일했던 사람은 나와가지고 법무부 장관까지 했고 평생을 법조인을 위해서 희생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남자의 유리천장 깨고 여성 장관까지 올랐던 조인선 장관 이런 훌륭한 분들을 왜 이런 자리에 세워야 되냐면서 장래들끼리 얹은 감성 호소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까지 높은 자리에 전직 비서실장이었고 조인선 장관이었던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한 번 잘못 썼을 때 블랙리스트 만들어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받냐. 간첩 조작 사건. 간첩 조작 사건. 그러니까 고문하고 자기도 그래요. 애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도 애국한 거다 우리 나름대로. 근데 방법론에 있어서 잘못됐다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누군가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 간첩으로 봤어. 간첩일 수도 있어. 그러면 고문해가지고 무조건
뭐 테라피에서라도 유죄 판결 받게 한 게 잘한 일이에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나라에 해악을 끼쳤어요. 예. 그 생각은 안 하고 왜 그 사람들을 훌륭한 사람이고 높은 사람인데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라는 얘기를 법정에서 하고 있으니까 손 변호사가 지적한 것처럼 변호사로서의 변론은 적절하지가 않다. 안 맞는 거죠.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또 때는 열받았네 갑자기 얘기하면. 그러니까요. 최후 오늘 머리 많이 진술이 빠지는 것 같아요. 계속 있을 건데 예.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 빼놓고 최순실 씨, 박 전 대통령 그다음에 줄줄이 나오잖아요. 예. 그 사람들의 모든 최후 변론이 아마 이런 스타일로 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 Why?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판사 안 해봐서 모르는데 변호인의 최후 진술이나 검찰에 구형할 때 진술을 주의 깊게 집중해서 듣고 있는 재판자가 몇만 될 것 예, 같아요? 예. 안 듣습니다. 왜? 처음 낸 얘기가 아니에요. 재판과 다 있었던 얘기고 기본적으로 마지막 뭐 논구문이라든지 변론 요청 다 제출하기 때문에 서면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뭐 1시간 30분 집중해서 듣고 있겠어요. 변호사들 그걸 모를까요? 알아요. 이거 얘기한다고 해서 판결이 바뀌지 않을 거란 아는데 하는 건 언론에 대고 대프레스용으로 하는 거죠. 왜? 국정농단 사건의 이 피고인들이나 변호인들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정치적인 성격이고 탄압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우리 지지층이나 언론을 상대로 감정에 호소하는 걸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런데 박성엽 변호사는 거기다 플러스 어쨌든 남편이니까 부인과 남편 이런 관계를 좀 덧붙인 건데 어쨌든 다른 사람들도 계속 이렇게 갈 거고 이경재 변호사나 유영아 변호사의 최후 진술도 최후 변로도 재판부를 향한 것보다 언론을 향한 최후 변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습니다.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고구려 신라 백제를 대표하는 변호사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6168님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고요. 6168님 국정농단 사건은 이러다 용두삼이 안인규 8955님 무죄가 나온다면 촛불동 우린 바보가 되는 거 아닌지 진실은 많이 느끼는 것이지 몇 사람이 말장난에 좌지우지 된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8712님 김태현 변호사의 깨알 연기 너무 재밌어요. 문자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김효연님 양 변호사님 사이다입니다. 자 근데 아까 이제 쓱 지나갔는데 어떤 분이 봉도사님 말 끼어들지 마세요. 좀 자제하세요. 이렇게 이거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분에게 묻고 싶어요. 이분들 말 끼어들고 끊지 않으면요. 혼자 1시간 얘기하거든요. 프리 방송 어떻게 하라고. 그냥 끼어들어도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다들 고개 숙인 거 보니까 인정하는 분위기. 네, 그렇죠? 자백합니다. 네. 예. 자, 시간을 좀 안 남았지만 잠깐 너무나 속상한 가슴 아픈 기사가 오자 나갔고 이건 변호사님들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 맥도날드를 고소했잖아요. 덜 익은 고기를 먹은 5살 아이 신장이 90%나 손상돼서 그 TV로 보는데 못 보겠더라고 저는. 신장 투석기 달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예.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런 햄버거병이라고 해가지고 덜 익은 고기를 많이 먹은 거죠. 그 옛날에 1982년도에 이런 그 미국에서 햄버거에 의한 집단 발병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고기 덜 익었을 때 이렇게 발병할 수 있는. 근데 실제로 우리 이 사건이 발생을 했고 뭐 햄버거 먹고 2-3시간 이후부터 복통을 느낀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지금 뭐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신장이 90% 가까이 손상돼. 손상됐고. 사실은 4살 백이면 얼마나 어립니까? 사실 치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아이인데. 그 그림으로 사진으로 이렇게 동영상으로 나오는데 못 보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10시간씩 복막 투석을 해야 된다고 하니 뭐 가족들은 엄청 고통스러울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뭐 소송 진행 과정 중에 있는데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우리 맥도날드가 사실 미국에서 소송건이 굉장히 많았어요. 수십억, 수백억 손해배상 나온 사례들이 좀 있죠. 뭐 예를 들면 뜨거운 커피, 온도 못 맞춰서 커피를 했을 때도 상당한 손해배상이 나왔다는 예. 거죠. 우리나라 법정에서 이게 손해배상이 입증이 되고 맥도날드의 가실이 입증이 돼서 이 큰 고통에 대해 화답하는 손해배상 액수가 나올까? 저는 그게 일단은 안타깝고 일단 왜 이거를 우리나라 지금 법정 그게 안 돼요? 그 우리나라는 손해배상에 대해서 직접 손해 그 물질적 손해가 직접 배상의 원칙이고요. 특히 이제 정신적 손해. 일단 복막 투석하는 것 자체가 정신적 손해잖아요. 그게 많아도 1억 원을 넘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징벌적 배상도 안 되고 그런 점들이 사실은 피해자, 손해 입은 피해자, 불법 행위로 피해 입은 피해자한테는 아직은 법이 관대하지 않다. 입증도 피해자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전히 누구래도 이거 그 힘 있는 갑을 위한 그 법률체계 아닙니까? 라고 해도 할 얘기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왜 지금 손 변호사가 말한 그 법률체계가 유지가 되고 있냐면 네. 60년대, 70년대
있게 계속 개발 독재를 하면서 예. 어떻게든지 효율성만을 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물어줘야 될 돈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이게 그 경제 발전을 못한다는 논리로 만들어지는 어떤 체계인데 예. 그 체계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또 다음 주에. 네. 오늘만 끝이 아니잖아요. 자, 세 분 변호사, 양절 변호사님, 김태현 변호사님, 손정혜 변호사님 인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아, 이분들 말하고 싶어갖고 인사도 안 했는데. 끝났어요? 끝났어요. 더 하면 안 돼요? 자, 저는 잠시 후에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정봉주의 정치쇼 3부 들어가겠습니다. 모르는 거 다 물어보세요. 정치 1도 모르는 분들을 위한 맞춤형 쪽집게 과외 선생님, SBS 원일이 선임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일입니다. 어제 저희가 점심식사를 구내식당에서 하면서 자제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저요? 예. 아, 큰 그러셨습니까? 아들은 어디 페이스북에 근무하신다면서요? 아, 이것도 이제 개인적인 얘기까지. 그러면 얼마나 선망의 대상인 직업이에요. 둘째 아들은 아들인가요, 딸인가요? 둘 다 아들입니다. 예, 둘째 아들은 또 어디서 근무해요? 마이크로소프트예요. 여기 어제 목메달 그러더니 뭐 금메달 둘을 갖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 얘기했을 때 얼마나 비웃었을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예. 저 죽을 힘을 다해서 키워놨더니 예. 해외 동포 만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아이고 네. 가슴이 좀 아프긴 아프다. 네. 그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애들은 공부를 못해갖고 또 가정의 정이 아주 훈훈합니다. 멀리 안 가니까. 자, 오늘은 무슨 얘기를 갖고 오셨는지. 오늘 이제 이게 좀 알고 봐야 더 재밌는 게 있는데 예.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또 나가셨어요. 지금 예. 독일 베를린 가 있으신데 오늘 이제 또 이제 장소를 또 옮깁니다. 함부르크로. 거기에서 이제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예. 여기를 나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어깨도 무겁고 표정도 어둡고 그래요. 예.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이 지금 연일 지금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미사일 쏴대고 내놓는 말 폭탄 자체가 지금 너무 거칠어서 자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서 이제 그 한반도 정책에 대한 그랜드 디자인을 딱 발표할 생각이었는데 지금도 계속 고치고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뀌고 있고 미국 뉴욕에서는 지금 또 유엔에서 또 지금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를 놓고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가 지금 대판 싸움이 또 났어요. 예. 자 이런 이제 지구촌 바깥에서 지금 정반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G20과 유엔 얘기 이렇게 좀 정리해서 좀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G는 무슨 뭐의 약자예요? 이게 그 전에 G20이 맞을까요? G20가 맞을까요? 이거 가지고 기자들이 한참 논란이 많았었어요. 예, 둘 다 맞아요. 네, 둘 다 맞습니다. 예. 자,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G20으로 하는 게 맞고요. 예. 그래서 우리 기사도 G20으로 씁니다. 근데 뒤에 풀 네임으로 갈 때는 G20 서미트라 그래서 이 영어로 할 때는 G20로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그 앞에 G는 그룹이란 뜻이에요. 뭐 큰 게 아닙니다. 20개 정상 그룹? 네. 아하. 서비스 정상이라는 뜻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돌발 상식 퀴즈 또 하나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원이요. G7, G8이 그렇게 나갔었잖아요. G20로 지금 바뀐 거예요. 오호. 그래서 이게 그런 질문을 의외로 많이 받아요. G7이 이제 뭐냐고. 근데 원래 G7이라는 말의 은어는 공직 사회에서 알짜배기 왜 노른자리 자위 있잖아요. 예. 좋은 자리, 출세가 보장된 자리, 아하. 꿀과 젖이 흐르는 땅. 정치쇼의 MC 앵커 이런 거. 그렇죠. 이런 예. 정봉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청취율 조사할 때 SBS를 맞춰야 되고 진행자 정봉주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이름이 뭡니까 그랬을 때 정치쇼 딱 나와야 이게 예. 프로그램 청취율 조사에 이게 딱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G7 아주 그렇죠. 노른자 알짜. 이게 이제 노른자이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가 G3가 아니고 예. G3, G4는 없어요. 예. 이제 G7에서 시작이 된 건데 어느 나라인지 잘 기억나세요? 기본적으로 굳은 자 나라 다섯 개 나라는 굳은 자예요. 예, 미국, 영국, 일본, 예, 미영, 푸독, 일. 미영, 푸독일, 러시아도 빠지나요? 예, 거기는 이제 5개 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전통적으로 잘 사는 나라. 미, 영, 푸, 독, 일. 요거 5개 나라는 굳은 자고 여기에 캐나다하고 이태리가 들어가서 G7이에요, 원래. 근데 요즘 이태리 잘 못 살게 근데 되잖아요. 이제 이게 좀 요새 좀 이태리 좀 현찮잖아요. 예. 그래서 러시아가 뒤늦게 들어와서 원래는 이제 G7이 G8이 됐고. 됐었어요. 아. 그런데 이태리하고 캐나다가 들어가고 그다음 러시아가 들어가서 러시아가 G8. 들어갔어요. 네. 근데 좀 이상한 거 발견 안 되세요? 진짜 잘 사는 나라 하나, 돈 많은 나라 하나 빠져 있잖아요. 한국이요. 중국.
아, 중국. 아, 중국이 빠졌네. 네, 중국이 빠지는 예. 게 이게 이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G7이나 G8 별 의미 없고요. 지금 G2도 G2예요. G2, 미국과 중국. 지금 지구는 예. 지구촌은 G2의 세상입니다. 아. 미국과 중국의 세상이에요. 예.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은 2009년으로 지금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예. 제가 워싱턴 특파원 시절이에요. 딱 평온한 이제 일과를 마치고 딱 있었는데 미국에서 속보가 터졌습니다. 투자은행 리만 브라더스가 부도 뱅크럽시 선언. 와, 처음에는 이게 뭔 얘기지? 뭐 이랬었어요. 예. 얼마나 이게 이 충격이 컸냐 하면요. 미국의 집값이 반토막이 나고요. 예. 시티은행이 페니주가 됐어요. 페니. 1달러 밑으로 주가가 떨어지면서 몇 센트면 한 주를 살 수 있을 정도로 말 그대로 폭망을 했습니다. 그때 사놨어야 샀었어야 되는데. 되는 거야. 아, 이게 그때 사놨으면 1000배 뛰는 건데. 그러니까요. 근데요, 그게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옆에서 보니까 샀었어요. 산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나스닥이나 이 미국의 주가는 예.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어요. 가서 계좌 개설하고 돈만 주면 얼마든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시티은행이라든지 이 BOA 주식 이런 거 1달러 밑으로 떨어진 거 좀 샀으면 정말 큰 돈 벌 뻔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러는 걸 옆에서 봤었는데. 근데 그게 그래서 이제 이 오바마 대통령이 그때 안 되겠다. 이게 미국이 좀 말 그대로 폭망한 거잖아요, 그때. 그래서 만들어낸 게 G20 정상회의를 만들자 해서 이 G8 전통적인 잘 사는 나라에다가 중국, 한국, 뭐 인도, 호주 쫙 다 해서 막 하다못해 저기 터키하고 남아공하고 사우디까지 다 끌어들여가지고 G20 정상회의를 그때 만든 거예요. 딱 20개 국가예요? 예. 아니요. 정확하게 19개 국가에다가 예. EU 집행위회가 들어가요. EU. 아, 19개 국가에 예, EU 집행위원회. EU가 들어가요. 예. 19개 국가의 맨 마지막 나라가 터키예요. 터키까지 뭐 그렇게 잘 사는 나라도 아닌데 들어간 거 보면은 예. 어찌됐든 전 세계 160국가에서 잘 사는 나라 상위 19개 국가가 모여서 이제 G20을 만들었는데 돌발 질문 해도 돼요? 원고에 없는 거? 한번 해보세요. 이 G20과 네. OECD 국가의 차이. 모르겠습니다. 뭘까요? OECD는 이제 예. 정말 그대로 이제 경제적인 집인 거고. 예, OECD는 경제 수준으로만 따진 거예요? 네. G20은? G20은 여러 가지 국가의 위상이라든지 뭐 경제력, 군사력, 지도력, 정치적 관계. 뭐 이런 게 다 된 거죠. 돌발 질문 괜찮았죠? 아, 좋았습니다. 예, 예. 좋았습니다. 아주. 원일이 기자 깜짝 놀라는 거 처음 봤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사실은 근데 G20은 그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무슨 하면 아젠다 있을 때 회의하는 이런 관계지? 그렇죠. 시작은 뭐냐 하면 폭망한 미국 경제를 살리자 했었어요. 예. 2008년도에 G20이 모인 이유는 예.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미국이 경제가 무너지면 예. 전 세계가 지금 다시 무너지니까. 대공황으로 가니까 미국을 다시 살려내자. 아메리카 일병 구하기가 G20이 모인 그 근거였거든요. 그런데요. 재밌는 거는 예. 제가 그때 현장에서 지켜봐서 제가 느낀 건데 19개 국가 다 모여봐야 소용없더라고요. 딱 한 나라 때문에 모인 거예요. 중국이 그때 가지고 있던 미 달러가 2조 달러의 잉여금을 갖고 있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한테 이 돈 좀 빌려줘였었어요. 한마디로. 그래야 이 지금 폭삭망한 미국 금융계에 달러를 수요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중국이 머뭇대면서 말만 하고 이걸 잘 내놓질 않으니까 야, 미국 정말 또 한 번 또 놀라게 하는 일이 생겨요. 뭐냐 하면 퀀터티브 이징이란 말, 양적 완화라는 말을 그때 저는 예. 이제 쳐줘. 우리 이제 돈 찍어내는 거. 예. 야, 세상에 깡패가 따로 없어요. 오. 대한민국이 한국은행에서 돈을 그렇게 찍어내잖아요. 한 달도 못 가서 망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자산 없이 예. 돈을 찍어내면 딱 남미처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이 장작을 사러 갔더니 장작이 이게 너무 비싸서 돈 가치가 없으니까. 장작이 1000불짜리가 되는 거야. 아니 그냥 화폐를 떼라는 거니. 그게 더 싸다니까요. 돈을 떼라 그냥 돈을 떼라. 돈을 그냥 불을 붙여라.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1,000원짜리 10,000원짜리에다가 돈 붙여서 불 붙여서 난방을 해라. 그 돈으로 이 장작 사는 것보다 그게 더 싸다. 이게 인플레이션의 무서운 건데. 물가 인상. 어허. 미국이 그때 이 연방준비은행 그 중앙정부은행에서 달러를 무제한으로 찍어내는 거예요. 무제한으로. 그러니까. 더 황당한 거. 아니 달러를 찍어내면 달러 값이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인플레가 되고. 아니 달러가 올라가네.
제가 특파원을 하고 있는데요. 예. 미국이 달러를 막 찍어내서 살포를 하기 시작하는데 1,100원이었던 달러가 1,500원, 1,00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한 거야. 이상하네. 경제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제가 미국이 이렇게 무서운 나라구나. 전 세계가 쫄은 거예요. 미국이 망할 리는 없고 미국이 지금은 저렇게 돈을 찍어내지만 지금 저 찍어내는 달러를 사두면 몇 년 안 가서 저거 다시 회복하고 돈 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 달러를 사기 시작해. 와.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오. 황당하죠. 다른 나라 같으면 망하죠. 그 돈 때문에 망하죠. 자기 돈을 찍어낼 수도 없잖아요. 네. 우리가 원화 찍어낼 수도 없고 일본이 앵화 찍어낼 수도 없고 못 찍어내요. 기껏 해갖고 돈을 만들려면 그냥 국채 발행하고 그렇습니다. 빚더미 되는 것밖에 없는데 미국 그냥 자기 달러 막 찍어내. 그렇습니다. 그 달러가 올라가. 예. 황당하죠. 그래서 그때 찍어낸 달러를 그냥 무작위로 살포를 한다 그래서 헬리콥터 달러란 말이 그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발행된 예. 달러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G20 경제 얘기만 하는 게 아니죠. 이번 주요 의제는 ICBM, 그렇습니다. 북한의 예. 미사일. 예. 이게 탑 아젠다 아니에요. 예, 그래서 10년 전에는 이렇게 미국의 달러 문제, 돈 문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났던 G20이 예. 슬금슬금 미국이 경제가 안정되고 이제 미국 경제가 회복이 되면서 지금 이번 2017년에 넘버원 의제는 북한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가서도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다라는 우리의 기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할 생각으로 좀 가셨는데 예.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이 지금 계속 말폭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미국한테 이 기분 나쁜 선물 보따리를 크고 작은 거를 지금 앞으로 계속 던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이렇게 얘기해요. 깜짝 놀랐을 것이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해도 어쩌면 저렇게 하는데 저렇게 험하게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분명해진 거는 있어요.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과 다르다. 우리는 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북한의 김정은이의 생각은 명확하다. 한국 상대하지 않겠다. 미국 나와라예요. 더 긴장을 고조시키고 더 판을 키워서 핵 보유국 ICBM 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한 뒤에 미국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체제 안전을 보장받겠다. 이 기조에서는 절대 변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을 명확하게 밝힌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변하지 않는 게 지금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제가 지금 주목하는 부분은 이 시각 지금 뉴욕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엔 안보리에서 설전이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하고 러시아가 완벽하게 지금 미국하고 각을 세우고 나섰어요. 제재 안 된다는 거예요. 효과 더 이상 없다. 안 된다 이제. 대화로 해결하자. 그래서 근데 중국과 러시아도 네. ICBM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은 분명히 있잖아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 거를 해결을 하는 거에 있어서 원칙을 정하자. 그 원칙은 뭐냐?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 군사적 행동만큼은 안 된다. 우리 그거는 동의할 수 없다. 야, 중국과 러시아가 더 세게 나온 거예요, 더 지금. 놀랬네. 예.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제는 맥시멈 프레셔 레드라인 넘었다.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유엔이 아닌 미국이 독자적인 네. 행동을 취할 수 있다. 네. 이거 군사적 행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이번에 미국 대사가 지금 그 면전에다 대고 좀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이 친구라고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결의안을 비토를 해라. 그렇게 친구로 생각하면 비토해라. 우리는 우리 길 간다. 마지막 최후 통첩까지 했어요. 그리고 회의가 파토나 버렸어요, 그냥. 그리고서는 지금 이제 끝난 상태로 이제 유엔으로 얘기 안 하고 미국 독자적으로 가겠다는 얘기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옵션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자, 요 순간에 지구 반대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각국 대통령들을 지금 만나서 하나하나 지금 정상회담을 해가면서 자,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 무력으로 하지 말고 일단 대화도 병행해야 된다.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는 해야 되지만 이게 전쟁 갖고 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막 설득을 좀 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좀 얼마나 힘든 외교를 좀 하고 있는지 우리가 상상이 좀 가죠. 예. 북한 참 정말 힘들게 하고 있어요, 사람을. 이제 그 분수령은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 오후에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이에요. 예. 이제 시진핑 이제 주석을 만나야 되는데 상상 가시죠? 분위기 어떨지. 예. 지금 사드 배치하겠다고 지금 미국 가서 얘기하고 왔죠. 그다음에 대화하겠다 그러지만 미국과 일단 지금 무력 시위 지금 우리 하고 있죠.
시진핑 주석이 곱게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만나자마자 사드 빼라. 사드 때문에 이게 더 악화됐다. 그럴 가능성이 이러고 나올 그렇습니다. 텐데.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문재인 사드 대통령이 배치는 내정 간섭이니까 하지 말래. 우리들로 얘기하지 말래매. 그럼 니네 북한 ICBM 문제 어떻게 할 건데? 조금 더 큰 그림으로 압박하고 올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쌍괴 병행이라는 걸 지금 예. 주장하고 있어요. 중국은. 그렇죠. 쌍괴 병행, 북핵 폐기와 평화협정의 도시 체결. 그렇죠. 근데 그 평화협정이 남북한 평화협정이 아니고 북미 간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이에요. 그거를 동시에 추진하자는 거거든요. 전제 조건이 또 하나 있잖아요. 한미 군사 훈련을 중단하라는 거잖아요. 예.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예요. 지금 저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전술핵 지금 재배치 문제까지도 예. 지금 옵션 중으로 좀 만지작거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군사훈련의 중단, 네. 북한의 핵 폐기예요? 아니면 동결이에요? 지금 폐기죠. 폐기.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하고 있는 거는 일단 동결해라. 일단 중단하고 대화의 그다음에 입구다, 그게. 대화를 시작을 해서 행동 대 행동으로 거기에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폐기를 우리가 논의를 하자. 예. 이제 이 구상을 지금 가지고 가는 건데 우리가 이제 운전대는 잡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조수석에 지금 앉아서 지금 승질 내고 있죠. 예. 운전대를 딱 잡았는데 앞에서 같이 태우고 가야 되는 지금 북한은 여기서 지금 확 그냥 이 폭탄을 쏴질 일어났죠. 예. 이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우리가 갈 길이 많은데 자, 너무 이렇게 비관만 할 것이 아니라 역사가 이게 직진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역사라는 거는 옆으로도 갔다 뒤로도 갔다 막 덜커덩거리기도 하고 걸림돌도 있고 그러는 거니까 우리 국민 모두가 예. 자,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하고 가자. 이거 미국에다 대고도 그렇고 중국에도 가도 되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통해서라도 북핵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정답은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예. 어떤 경우가 됐든 한반도에서 전쟁을 우리가 동의할 수 있습니까? 몰락이죠. 그건 한민족의 몰락이에요. 그냥 우리 대한민국이 네.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한반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벌어질 이제 전면전은 이게 핵전쟁이 될 가능성이 그럼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전제 아래 압박과 대화를 병행을 해서 이 어려운 난제를 풀어나가자고 하자는 구상에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데 자, 문제는 북한의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과는 종이 다르다는 사실. 아버지 김정일 때는 뭔가 이 선물 보따리를 주고 뭔가 이렇게 이게 보상책을 준다 그러면 주춤했거든요, 예. 분명히. 김정은이 그게 안 보여요, 지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예. 그 와중에도 지난해 7월서부터 북미 간에는 한 라인을 갖고 계속 비공개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고 있고. 그건 해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 9년 중에 8년 동안 남북 간의 한 라인조차도 딱 끊어버리니. 이걸 어떻게 보세요? 어렵죠.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복원해야 되는. 심지어는 군사 권위주의 정권이라고 하는 노태우 정권조차도 네. 전두환 정권조차도 남북한의 한 라인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공식적으로도 있었죠. 이 상황에서 아니 비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네. 있을 필요 없어요. 네. 비공식적으로 이 상태에서 너네 정말 이거 계속 끝까지 갈 거야 ICBM? 네. 아니 우리 자위수단이고 북한 미국에서 대화 나오면 요 정도 선에서 타협하겠다. 이런 등등의 대화가 오가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이 북한 문제를 지금 20년 넘게 취재를 해온 입장에서 그 책임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건 우리 정부의 입장보다는 북한이 우리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딱 하나가 있어요. 그거 뭔지 아세요? 정권이 5년마다 바뀔 때마다 대북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조가 바뀌니까 대화의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한 라인이 있고 네.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북 정책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원칙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북한의 대남 라인은 30년, 40년 네. 동안 계속 같은 사람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인내를 갖고 이제 가야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우리 국내에서만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 예. 남북만 지금 얘기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국제 문제이기 이제 때문에. 전 세계 문제가 됐어요. 그럼요. G20 가서 이제 이런 공감대를 이제 다른 나라들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돼요. 예. 중국도 설득해야 되고 지금 러시아도 설득을 좀 해야 되는데 매우 복잡하죠. 알겠습니다. 네. 자, G20, G20 열리면 꼭 따라 흘리는 반대 시위. 반대 시위 주제는 뭔가요? 중구난방입니다, 한마디로. 자, 제가 그래서 쭉 정리를 좀 해봤어요. 반대 시위의 주제가 너무 다양해요? 네, 그건 2008년도 워싱턴부터요. 예. 2010년도에 한국에서 서울에서 열렸거든요. 예. 그때도 그랬고 지금 이제 함부르크도 마찬가지인데. 삼성도에서 열렸잖아요. 네네. 난민, 기후, 인종, 환경, 불평등. 왜냐하면
이렇게 전 세계 주요한 나라 20개국의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경우 이런 좋은 찬스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피켓팅하고 시위하고 싶은 거예요. 이 문제에 귀를 기울여라. 전 세계 정상들은 이 문제에 집중해달라. 그게 보면은 이제 난민, 여성, 기후, 인종, 환경. 예. 지금은 이제 불평등, 소득 불평등 문제 이것까지 그렇죠. 지금 나오고 소득 불평등 있죠. 문제까지. 그래서 지금 함부르크도 지금 난리예요. 각 나라에서 몰려든 시위대 때문에 매우 시끄럽습니다. 자, G20 주요 의제 북한 외에는 또 뭐가 있죠? 북한 지금 ICBM 글로벌 문제. 경제죠. 글로벌 경제. 글로벌 경제. 지금 미국이 지금 살아나고 있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조금씩 살아나지 않나요, 이제? 그럼요. 예, 뭐 살아나고 있는데 지금 브렉시트 이후에 지금 유럽이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예. 글로벌 경제 성장, 그다음에 이 자유무역 확대 이 문제가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할 그걸 이제 선도 발언이라 그래. 옛날엔 기조연설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용어가 선도 발언으로 좀 바뀌었어요. 선도 먼저 발언. 나서서 이제 발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예. 근데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 협약에 탈퇴를 해버렸잖아요. 아하. 그다음에 아메리카 퍼스트. 예. 보호무역 예. 이게 미국이 거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 반 트럼프 전선으로 지금 싸울 가능성이 또 커요. G20에서 예,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친구지만 또 그 문제에 있어서는 또 적이에요. 또 친구가 됐다, 적이 됐다. 지금 반 트럼프 그러니까 트럼프 라인에는 누가 있어요? 트럼프 말고 또. 없죠, 혼자죠. 트럼프 혼자죠 지금. 왜냐하면 트럼프 왕따 라인이네. 그럼요. 기후 협약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게 그게 만들어진 건데 그걸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하루 아침에 탈퇴를 해버려요. 누군가 SNS 그렇게 썼더라고요. 트럼프가 기후 협약을 탈퇴하는 순간 앞으로 100년 내에 지구는 화성이 될 것이다. 뭐 그럴 수도 있고 트럼프는 지금 그거 자체가 지금 기후 온난화 자체가 사기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하고 반 트럼프가 되면 우리는 그럼 스탠스가 좀 애매하잖아요. 예.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 쪽으로 가서 붙는 거고 예. 기후 기후 협약에 협약이라든지 대해서는 보호무역이라든지 자유무역 무역 얘기가 나오면 우린 반 트럼프 쪽에 가서 붙는 거고 이렇게 지금 굉장히 복잡한 이 방정식이 예. 동시다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누가 그러던데 FTA가 네.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 협정인데 네. 트럼프는 달리 해석한다. Fair Trade Agreement. 이번에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이 7시간 늦게 나온 게 예. 프리자 하나 빼려고 프리자 하는 거는 하나, 예. 트럼프는 프리라는 단어를 그렇게 싫어한대잖아요, 예. 지금. 프리 트레이드 싫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Free and Fair Trade 해야 그렇죠. 되는데 프리를 빼고 예, fair 그냥 페어 trade. 트레이드로 가자. 그래서 제협상 지금 막 기정사실을 하고 그러는데 예. 뭐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한미 동맹이 필수적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무역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또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각계 사안별로 선명하게 잘 대처를 해야죠. 예, 우리 이렇게 진중한 얘기 하다 보면 사람들이 정치쇼 참 재미도 있고 그런데 오늘 진중해갖고 조금 졸 수 좀 있을 때 졸린가요? 세계 정상들이 다 모이니 전 세계도 다 모였어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 경연장. 그렇죠. 거기 가면 국력 차이도 많이 나요. 예. 이 전 세계는 총 몇 대가 모였을까요? 지금 돌발 질문. 19대 모였죠. 19대. 어떻게 하셨어요? 전용기들은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EU에서는 기차 타고 왔으니까. EU는 따로 전용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19개 전용기. 네, 맞습니다. 어느 나라께 제일 화려해요? 물론 아메리카죠. 미국은 전용기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6대가 있다. 6대 갖고 있는데 보통 2대씩 돌아가면서 운행되거든요. 예. 이 기본적으로 미국 정상이 뜨면은 예. 이 사절단하고 경호 인력 자체가 다른 나라 다 합친 것만큼 하고 돼요. 18개가 다 합친 만큼 된다고요? 네, 네. 저 호텔 예약할 때 우리나라 왔을 때 보면요. 네. 호텔 2개를 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한꺼번에 전부 다 싹쓸이 예약하는 아도 거. 친다는 거? 그건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니까. 예. 그래서 호텔 2개를 미국이 아예 그냥 통으로 다 입대를 해버려요. 원샷 렌트. 예, 그것도 길게 해버려요. 오. 그만큼 지금 미국은 경호라든지 물고 다니는 게 어마어마한데 예. 그거를 능가하려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중국. 그렇습니다. 예. 중국이 그런 이 기싸움에서 절대 안 밀리거든요. 그 중국 시진핑 주석 몰고 다니는 이 규모가 미국 못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번 그거 좀 따져보려고 그래요. 예. 누가 더 기싸움에서 센지. 그런데 네. 그렇게 그 호기를 부리기 좋아하는 중국의 군사비가 미국의 10%밖에 안 된다면서요? 미국이 그래서 별명이 천조국이에요. 예. 우리말로 천조원입니다. 우리가 국방비 얼마인 줄 아시죠? 예. 40조. 40조. 40조 원. 예. 미국은 1000조 원. 아하. 전 세계 나라 다 합친 국방비가 미국 국방비하고 맞먹어요. 알겠습니다. 미국 국방비 그 많은 걸 갖고 우리 복지할 때 좀 썼으면 좋겠네. 근데 자, 네. 끝났습니다. 원희룡 기자님 탈곡기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조금 더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여러 가지 말씀.